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분유가 무조건 악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분유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모유 수유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분유 수유를 자꾸만 권장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꾸 분유가 모유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나 마케팅 같은 것들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모유 수유를 자꾸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분유 수유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분명히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분유가 모유보다 절대 더 나을 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유의 원재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유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지방 조성인데요. 많은 엄마들이 분유도 소액에서 온 거니까 당연히 우유 지방이 들어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분유 원재료명을 살펴보면요. 팜유, 파몰레인, 대두유, 해바라기유, 유채유 이런 이름의 식물성 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유의 지방산 비율을 흉내내기 위한 것인데요. 중요한 건 분유 속에 단순히 지방이 몇 그램이 들어있냐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로 존재하느냐이죠. 모유에 들어있는 지방산, 즉 팔미트산은 아기장에서 흡수가 아주 잘 되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반면 식물성 유지 기반의 분유는 지방산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칼슘 흡수와 지방 흡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분유 회사들이 베타 팔미테이트 같은 거를 추가했어요 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분유가 모유의 흉내를 열심히 내왔지만 따라잡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도 분유 회사들은 모유의 지방 구성을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가공 식물성 유지들이 실제로 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는 거죠. 식물성 유지는 산소, 빛, 열과 만나서 산화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변질되기 쉬운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제조 과정에서부터 산화가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모체에서 나온 지방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구에 존재하는 젖먹이는 생명체 중에 굳이 공장에서 나온 거를 먹이려고 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고요. 모유에 들어있는 지방 조성은 한창 빠르게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의 세포, 특히 뇌세포의 성장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공에서 넣은 식물성 유지는 그것을 결코 따라갈 수 없죠. 두 번째는 유리글루타메이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 모유에도 글루타메이트는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글루타메이트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쓰이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대량으로 들어오고 과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유에 들어있는 글루타메이트는 우리 아기들의 몸에서 이용되어야 할 만큼 이용되어야 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일부 분유는 가수분해 단백질을 이용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단백질을 잘게 쪼개놓은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유리 글루타메이트,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그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글루타메이트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바로 MSG입니다.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분유에 MSG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MSG도 유리 글루타메이트, 가수분해 단백질로 분유를 만들면 거기에도 유리 글루타메이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영아는 성인보다 장과 뇌가 훨씬 미숙하기 때문에 유리 글루타메이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중금속과 리콜 같은 것들의 문제입니다. 분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가 계속 먹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체중 대비 섭취량도 되게 많죠.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의 오염물질도 민감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분유 업계에는 끊임없는 리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되어 왔습니다. 크로노박터 오염, 살모넬라 오염, 보툴리뇽 관련 이슈, 원료 오염 문제까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시밀락 사태의 경우 미국 전체 분유의 공급망을 뒤흔들 정도의 대형 사건이었죠. 분유가 무조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유가 매우 복잡한 산업 생산물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관리되는 공장이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꾸만 모체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엄마 몸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 같은 것이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모유가 위험하다라는 논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공장에서 나온 건 무조건 안전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분유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분유는 본질적으로 산업 조립식 식품입니다. 유당 따로, 단백질 따로, 식물성 유지 따로, 뭐 합성 비타민 따로, DH 따로 막 따로따로 해가지고 막 조합을 해놓은 거라는 뜻이죠. 반면 모유는 어때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물학적 패키지예요. 모유에는 비단 영양소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효소가 있고 면역 물질이 있고 살아있는 미생물도 들어있어요. 아이의 소화, 면역 체계, 장내 미생물 생태계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아기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것들이 패키지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건 모유가 살아있는 유동체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 그 채로 젖을 물면 엄마의 몸은 아이의 침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아이에게 유익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모유를 통해서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모유입니다. 반면 분유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조립식 고정형 제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자연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절대로 공장 시스템이 따라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분유가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하고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분유는 그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모유보다 좋아서거나 모유보다 안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저는 확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유 회사가 아무리 훌륭한 분유를 개발해내도 절대로 내 몸에서 나온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유의 혜택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요. 분유 시리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죠?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